이 시간부터는 당뇨병에 관해서 궁금해하신 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치이면서 당뇨병 치료의 권위자인 허갑범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허갑범 박사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당뇨병 환자를 치료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한국인 당뇨병의 특성과 그에 맞는 치료법을 연구해온 분입니다. 이 허갑범 박사가 얘기하는 당뇨병 극복의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술, 담배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제작진은 허갑범 박사와 함께 여의도에 근무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무료 혈당 검사를 실시했다. 지금 체중은 얼마나 나가요? 업무상 잦은 술자리와 만성적인 운동 부족에 시달리는 직장인들. 이런 이유 때문에 남성의 경우 30대에 접어들면서 복부 비만이 흔하게 나타난다. 음주와 흡연, 운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나타나는 복부 비만은 당뇨를 진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30대 이상의 남성 직장인을 중심으로 혈당 검사를 한 결과 당뇨병은 8.4%, 당뇨 직전 단계인 내당능 장애는 6.7%로 15%가 당뇨였다. 이것은 미국의 6%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당뇨나 내당능 장애인 사람 중 88%가 음주 혹은 흡연자라는 것이다. 더욱이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경우도 40%에 달했다. 음주와 흡연이 당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올해로 5년째 당뇨를 앓고 있는 코미디언 한무 씨. 과중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에 시달리는 연예인이란 직업은 당뇨병을 불러왔다. 최근 그는 눈이 어둡고 침침해지는 녹내장의 위협까지 겪고 있다. 바로 술 때문이다. 그럼 술을 다시려면은 한 석 잔 이상, 석 잔 정도는 자셔도 괜찮다고요. 그 술 좋아하는 사람이 석 잔 먹어요? 안 먹을 땐 안 먹어요, 나는. 근데 좋은 친구들하고 분위기가 좋으면은 새벽 3시, 4시까지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한 3일 그냥 뭐 팍팍팍팍 올라가죠. 그런 부상을 갖더라고. 워낙 술을 좋아하는 그에게 술의 유혹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다. 하루에 한 번 먹던 혈당약도 최근엔 3번으로 늘어난 상태다. 또 먹어. 조금만 따라줘. 조금만. 조금씩 먹어. 이상하지. 난 담배 끊으려 하면은, 난 담배 끊어. 근데 이 술을 먹고 끊더라고. 그러니까 약을 먹지 말고 술을 먹지 말고 둘 중에 하나니까. 그놈의 당뇨 때문에 고생을. 안 먹으면은 한없이 안 먹어. 혈당 관리 안 하고 그냥 뭐 술 마시고 그러면은요, 한 380, 뭐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약 먹고, 관리 안 하면 약 먹어도 소용없더라고요. 약 주는 거 약 먹고, 그리고 좀 한 2, 3일 관리하면은 144, 150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그게 탈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좋으니까, 나 이제 이 정도면 괜찮다 싶어서 또 나와서 또 먹는 거예요. 또 물어요. 이 형은 평상시에는 담배 안 펴. 술 마실 때는 또 담배 피우는 것도 괜찮아. 그냥 담배 못 마셔도. 더구나 술자리에서는 담배의 유혹 또한 강해지기 마련이다. 평소에 금연을 잘 지켜온 한무 씨도 술만 마시면 앉은 자리에서 담배 2-3갑을 피울 정도다. 심심하니까. 음주를 많이 하고 또 흡연하는 분들은 복부 비만도 더 심하고 그 하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또 혈압이라든지 또 혈당 또 피 속의 그런 지질 이런 것도 더 많이 증가가 돼 있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뚱뚱한 분들이 과음 혹은 흡연을 많이 하시면은 체중이 점점 더 늘게 돼 있고, 그리고 이 혈관이 빨리 망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그럼 물론 혈압도 올라가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당뇨병 때문에 병발적인 질환들이 더 악화가 되게 돼 있고. 당뇨는 곧 혈관 질환이라고 할 만큼 크고 작은 혈관에 합병증을 일으킨다. 그 중에서도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발이 썩어 들어가는 족부 질환이다. 족부 질환의 가장 큰 원인 역시 흡연이다.
독주하고 1963년도, 한 2년도부터 그랬죠. 12년도 보내시고요. 그러면 그는 한 40년 정도 40년. 양은 얼마나 되셨어요? 제일 많이 피우실 때? 제일 많이 3갑 반. 하루에? 70% 이상이 혈관 질환으로 사망한다는 당뇨병. 혈관 질환을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은 담배다. 당뇨 환자의 혈관을 살펴보았다. 초음파를 통해 본 정상인의 혈관은 일정한 굵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당뇨 환자의 혈관은 곳곳에 석회화가 진행돼 상당히 좁아진 상태다. 안구 혈관도 당뇨 환자는 정상인보다 10년 이상 노화된 상태다. 니코틴 자체가 이제 혈관을 수축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되게 담배를 한같이 피울 때 저희가 혈관을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좁혀 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20개 피를 피우면 뭐 한 하루 종일 좁아져 있는 거고. 이런 담배의 위험 정도를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흡연 기간에 하루에 피운 담배값의 수를 곱한 값이 바로 자신의 담배 위험 지수다. 이 값이 30을 넘어서면 폐암은 물론 관상동맥질환, 발기부전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술은 어떨까? 흔히 맥주와 청주처럼 당분이 있는 술은 당뇨에 나쁘지만 소주와 위스키같이 당분이 거의 없는 독한 술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청주, 맥주 같은 발효주와 소주 같은 증류주는 곡류, 즉 탄수화물로 만들어지고 이것은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알코올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술에 남아있는 당분은 칼로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작은 양이다. 술의 열량은 알코올이 얼마나 들어있느냐가 좌우하는 것이다. 오히려 독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알코올 도수가 높기 때문에 가령 뭐 양주라든지 소주라든지 이런 쪽이 높기 때문에 빼갈리라든지 이런 쪽이 높기 때문에 양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 칼로리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주 한 잔 그러면 그게 50cc인데 그러면 그 이 알코올로 말하면 한 10g 혹은 아마 한 12g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맥주 큰 잔과 마찬가지의 알코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량면에서는 결국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1g은 7칼로리의 열량을 내는 고열량 식품이다. 이 알코올량을 칼로리로 계산하면 생맥주와 막걸리는 밥 반 공기 이상의 열량을 갖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맥주와 양주, 소주의 칼로리는 밥 3분의 1공기 정도로 비슷하다. 와인은 75칼로리, 밥 4분의 1공기에 해당하고 샴페인은 65칼로리를 낸다. 또한 술은 식욕까지 돋고 많은 안주를 먹게 한다. 이때 안주의 평균 칼로리는 300 이상이다. 소주에 삼겹살에 거기다가 또 줄담배 피우고 그러고 그냥 차 타고 가서 집에 가서 자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고열량 식품 그다음에 이 담배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쌓이면 복부 비만이 되고 이것이 결국은 요새 얘기하는 대사증후군 소위 뭐 당뇨병이라든지 무슨 고혈압 여러 가지 혈관 문제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그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삼겹살의 소주. 삼겹살과 소주만으로 무려 1000칼로리. 여기에 밥과 반찬까지 곁들이면 성인 하루 권장량에 육박하는 1500칼로리를 단 한 번의 술자리에서 먹는 셈이다. 보통 이 칼로리라는 것이 그 알코올 도수와 상관이 있는데요. 보통 소주 한 잔 정도 드실 경우에는 밥 3분의 1만큼의 칼로리가 납니다. 그래서 소주 한 잔을 드실 경우에는 밥을 한 그릇 드신 분이 밥을 3분의 2그릇으로 줄이는 것 이런 것으로 아니면 지방도 뭐 튀김을 전을 바꾸든지 이런 기름을 좀 빼는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한 칼로리 유지는 당뇨에 가장 중요하다. 열량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올바른 음주법은 무엇일까? 소주나 뭐가 됐던 그저 한두 잔, 많아도 3잔은 안 넘어가게 그렇게 하시고 그게 되게 이제 알코올로 따지면 한 20-30g이 됩니다 한 번에. 그리고 일주일에 그저 한두 번 정도는
조금씩 마시셔도 됩니다. 바로 허갑범 박사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당뇨 환자의 20% 정도에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증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증세가 아주 가벼워서 환자 스스로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허갑범 박사는 이 당뇨병을 조기에 잡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구로구 보건소. 매일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과 식이요법을 교육하고 있다. 이곳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근에야 당뇨임을 알게 됐다. 어디 친구가 아파가지고 거기 갔다가 그냥 한번 기회가 돼가지고 한번 해봤더니 뭐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하러 갔더니 당뇨라고 그러더라고요. 당뇨병은 다른 질병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별다른 초기 증상 없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뇨를 초기에 알아내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허갑범 박사는 신체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한다면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고 한다. 우선 다음 사항 중 2가지 이상이면 당뇨를 의심해야 한다. 갈증이 나고 소변의 양이 늘었다. 많이 먹는데도 체중은 준다. 잇몸이 내려앉았고 눈이 침침하다. 쉽게 피곤해지고 이유 없이 피부가 가렵다. 잔병시대가 끊이지 않고 여성의 경우 음부가 자주 가렵다. 당뇨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많이 마시고 많이 먹고 많이 배출하는 다음, 다식, 당뇨, 3다 현상이다. 6개월 전 우연히 당뇨임을 알게 된 황선종 씨. 전형적인 3다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지만 당뇨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나름대로 칼로리를 맞춰 식사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허기를 참기란 쉽지 않다. 먹고 돌아서면은 1시간 정도 있으면 금세 또 배가 고프고 그랬어요. 이제 그게 참 문제인데요. 물론 혈당이 높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방법으로 혈당을 낮추는 게 중요한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럴 때 또 밥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이 마르니까 콜라라든지 이런 걸 많이 먹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수록 점점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허기 증상은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반드시 고기 같은 거라든지 또 생선, 야채 이런 것들을 같이 밥을 좀 적게 해서 드시는 것이 그런 허기증을 살려내는 데는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당뇨 환자의 50%는 하루 3리터 이상 물을 마실 정도로 심한 갈증을 겪는다. 왜 그럴까? 혈당이 이제 높아지면 한 170 이상 되면 소변으로 포도당이 나가게 되는데 그때 물을 같이 끌고 나가니까 결국 오줌을 많이 넣게 되고 또 피 속에 물이 모자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탈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뇌의 이 갈증 중추에서 말하자면 물을 많이 요구하게 되는 그래서 갈증을 느끼게 되죠. 흔히 당뇨 환자들은 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 심해진다는 속설 때문에 목이 말라도 억지로 참는 경우가 많다. 물은 언제든지 충분히 잡수셔야 되고 다만 목이 마른 이유가 혈당이 높기 때문에 이제 소변을 통해서 물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혈당을 낮추는 쪽으로 해야 하면 오히려 물을 먹으라고 해도 싫어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꼭 이제 이 여름철이 됐을 때 땀이 많이 나면 더욱이 물은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시는 물의 양이 증가하는 만큼 소변의 양도 증가한다. 당뇨 환자의 하루 소변량은 2리터 이상. 증세에 따라서는 5리터에서 10리터까지 증가한다. 소변량이 늘고 소변에 거품이 많으면 반드시 당뇨를 의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소변에서 당이 검출되면 당뇨병일까? 극히 일부에서는 신성당뇨를 해서 혈당은 정상이지만은 소변에 당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며칠 동안 이렇게 굶다가 폭식을 하거나
어떤 뭐 수술을 받거나 임신 후반기라든지 어떤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그러니까 이 혈당도 올라가면서 또 이제 당이 나오는데 대개 그런 경우는 일시적인 당뇨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당뇨병이라는 진단이 되더라도 소변을 통해서 혈당 검사를 해봐야 되고 또 그것을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계속 알아보는 것이 정말로 계속해서 당뇨가 올지 아닌지 이걸 아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가장 정확하게 혈당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혈액으로 당을 측정하는 것이다.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한다. 그러나 혈당이 낮아도 내당능 장애는 당뇨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 많은 경우는 5년 내에 내당 장애가 50%가 당뇨병이 오는 걸로, 그리고 적어도 20-30%는 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내당능 장애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거는 우리가 일부러 검사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증상이 없으니까, 특히 집안에 당뇨병이 있거나 비만하거나 혹은 비만하지 않아도 복부비만이 있거나 또 과거에 큰 아기를 낳은 경우라든지 또 혈압이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런 내당능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3년째 당뇨를 앓고 있는 주부 박경순 씨. 그녀는 습관처럼 하루에도 몇 번이나 혈당을 체크한다. 혈당을 잴 때마다 수치가 변해서 자꾸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다. 음식 먹는 거에 따라서 혈당 차이도 나고요. 혈당이 올라가면 걱정이 되고 기분이 안 좋죠. 식사운동요법에 따라서 혈당은 변동되게 돼 있고, 그 범위는 하여튼 뭐 크게는 뭐 한 10, 20의 차이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기뻐하고 걱정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고, 다만 과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생활요법을, 그리고 또 만약에 이걸로 안 되면 어떤 약을 쓰는 것이 좋은지, 아마 이런 것을 오히려 생각하시는 게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뇨 환자들이 흔히 의문을 갖는 현상 중 하나가 취침 전보다 아침에 혈당이 더 높아지는 새벽 현상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이제 인슐린 분비가 잘 덜 되는 경우에 공복 혈당이 높아질 수 있고, 또 새벽 현상이라고 해서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많이 된다든지, 또 혹은 밤에 어떤 불면증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잘 때에는 또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성장 호르몬 이외에 딴 것들이 올라가면은 아침 혈당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왜 아침 혈당이 높은지, 밤에는 높지 않았는데 그런 것을 원인을 알아서 거기에 아마 대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혈당을 제대로 알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혈당 관리란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 이제 당뇨병이 자칫하면은 되게 연세가 들고, 또 특히 여자분들 이제 중년 후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고생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생활에 여유도 좀 생기고 살만 하니까 결국은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게 하고 자꾸 하지 말라는 것만 너무 많다가 보니까 거기서 이제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굉장히 그 생활의 그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즐겁게 병을 그저 내가 건강 장수하려고 병을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당뇨병을 위해서 내가 산다 하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당뇨병의 노예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친구하고 어울려라, 뭐 취미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또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라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의미의 얘기죠. 즐겁게 살아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관리에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은 식이요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잘 지켜보려고 애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흐지부지되고, 또 주위의 잘못된 권유로 식이요법이 엉뚱한 방향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허가범 박사는 특정한 음식을 금하고 칼로리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혈당을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식이요법은 어떤 것일까요?
올해 52살의 송태옥 씨. 마른 체격에 배가 나온 것도 아니지만 벌써 10년째 당뇨를 앓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이 병을 가면 체중이 58kg, 한 58kg. 저체중이에요. 아마 태어나신 것이 전쟁 후, 6.25 사변 후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자랄 때 생활 환경, 특히 먹는 문제는 농촌에서 거의 굶고 지금같이 못 먹었죠. 그래서 송태옥 씨처럼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15%는 성장기의 영양결핍 때문에 당뇨에 걸린 마른 당뇨 환자다. 말라도 당뇨에 걸릴 수 있는 것이 한국형 당뇨의 특징이다. 실제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같은 한국형 당뇨의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의 한 미군 부대에서 안전의 날 행사가 열렸다. 올해의 주제는 건강으로 당뇨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혈당 검사를 실시했다. 한국인과 미국인 150여 명이 혈당을 측정한 결과 한국인은 12%가 당뇨병 환자로 6%인 미국인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한국의 당뇨병 환자가 급증한 것은 식생활이 서구식으로 바뀌면서부터다. 햄버거나 콜라 같은 기름지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어 비만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음식을 먹는데도 한국인에게 당뇨가 2배 이상 많이 나타났다. 미국인보다 한국인이 당뇨에 걸리기 쉬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상인도 그렇고 당뇨병 환자도 그렇고 소위 서구하고 소위 선진국하고 비교할 때 대개 인슐린 분비 능력이 한 반 정도로 감소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인은 그만큼 감소가 되어 있지만 왜 혈당이 안 올라가느냐 하면은 인슐린의 예민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데 우리가 과식하고 운동 부족하고 그래서 결국 인슐린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하나의 이제 혈당 상승이 일어나는 걸로 혈당 이용이 안 되니까 그런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마른 당뇨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이다. 한국인이랑 고기에 따라서 아주 안 좋아하시나요? 고기는 더 싫어해요. 그러면은 그렇다면 마른 당뇨 환자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 안 좋아해요. 있으면 먹고. 마른 분들은 전체적인 체중 카로리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질 식품을 너무 많이 늘리면 또 혈당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건 조금만 늘리고 오히려 이 고기라든지 생선 같은 것을 좀 충분히 드시고 우유도 상당히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드시면은 체중도 늘면서 당도 많이 나쁘지 않고 또 힘이 납니다. 우리가 이 체중이 낮다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가령 피로감이 쉽게 온다든지 또 여러 가지 폐렴이나 무슨 이런 감염증 이런 것들이 결핵 같은 것은 많지 않지만 그런 것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환절기에는 또 여러 가지 그런 독감 같은 것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체중을 늘려야 면역력도 올라가고 일상생활이 활력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3년째 당뇨를 앓고 있는 주부 손경 씨. 손 씨의 체중은 66kg. 표준 체중 52kg보다 무려 14kg이 비만한 상태다. 마른 사람과는 달리 뚱뚱한 당뇨 환자는 열량을 줄이고 표준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그 정도만 먹어야 돼요. 표준 체중이란 건강을 유지하기에 가장 좋은 체중을 말하는데 시에 따라 달리 계산한다. 표준 체중이 구해지면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계산할 수 있다. 칼로리는 활동량과 체중에 따라 달라지는데 표준 체중이 50kg인 주부의 하루 열량은 1,500이 된다. 오늘 점심은 어떻게 드셨어요? 2개월째 구로보건소에서 식이요법을 교육받고 있는 손경 씨. 최근엔 식사일지를 쓰면서 엄격하게 음식을 가려 먹고 있다. 설탕을 안 먹게 돼요. 음식할 때도 설탕을 안 넣어요. 그러니까 이 꿀도 결국은 포도당, 과당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수박 같은 거 요새 많은데 이게 전부 어떻게 보면 설탕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당을 올리는 이게 높고 따라서 당뇨병 인슐린은 덜 나오기 때문에 당뇨병이 악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못된 거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공 감미료를 빼고 나머지 먹어서 단 음식은
당뇨병 환자에게는 안 좋다고 하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쌀밥 대신에 보리나 잡곡밥을 먹는 것이 식이요법의 기본이라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사실 쌀밥이 보리밥에 비해서 당 지수가 높다. 그러니까 포도당을 더 올린다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리밥을 싫어하는 분은 쌀밥을 양을 줄여서 거기다가 콩을 넣는다든지 또 고기나 생선 같은 걸 곁들여서 드시면은 결국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흑백 논리, 뭔 좋으니까 많이 먹어라, 뭔 나쁘니까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그 영양학적으로는 안 좋은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 지수란 특정 식품이 얼마나 혈당을 빨리 높이는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혈당은 올라가게 되는데 떡, 꿀, 수박 등은 당 지수가 60일 이상으로 높은 식품이다. 쌀밥, 옥수수, 메밀 등은 60 이하로 중간 정도. 잡곡, 토마토, 사과는 45 이하로 당 지수가 낮다. 식이요법을 방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늘어나는 외식이다. 대부분 기름기가 많거나 고기나 면 등 한 가지로 치우쳐 먹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식품군이 골고루 들어있는 음식을 먹고 설탕이나 기름이 많은 음식은 피한다. 기름기가 많은 국물은 남기고 드레싱도 식초나 간장 같은 열량이 낮은 것을 택해야 한다. 외식을 하더라도 정해진 열량을 먹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식이요법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 보통의 음식은 왜냐하면 집에 저울도 없고 거기에 받는 스트레스나 노이로제가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의 분비가 잘 안 되거나 효과가 감소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우리 몸의 많은 세포들은 기근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단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몸이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이나 그런 혈당 강화제를 쓰는 경우에 식사를 한 끼를 안 드시면은 저혈당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혈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특히 뇌는 이 포도당에 아주 의존하는 그런 이 세포들이기 때문에 두세 시간만 저혈당이 지속이 되더라도 뇌가 파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식물인간이 되거나 심하면 사망행위 이렇게까지도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약을 쓰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식사를 걸르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당뇨병의 치료는 합병증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 합병증이 있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 간이 나쁠 때는 간성 혼수라는 게 오기 쉬운데 그럴 때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간 기능이 오히려 더 나빠져서 문제가 되고 또 신장이 나쁠 때에도 요독증이 빨리 악화가 됩니다. 이 고단백을 하면은. 근데 이제 요새는 특히 그 요독증의 경우는 이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같은 그런 기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개 그런 분들이 또 이 단백질 부족이 콩팥으로 인해서 많이 단백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부족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사실 단백질 제한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이롭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뇨 치료의 필수적인 식이요법. 그러나 허갑범 박사는 당뇨에는 명약이 따로 없다고 강조한다. 당뇨병 식사는 어떤 특수한 식사가 있는 건 아니고 결국 건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당뇨병에 뭐가 좋다 해서 뭘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자칫하면 이게 또 어떤 그런 민간요법으로 가다가 보면 이것이 결국은 돈 버리고 또 이 몸을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수한 것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평범한 속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먹는 식사를 어떻게 균형 있게 정시에 잘 먹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14일 미국 국립심장폐혈액연구소는 새로운 고혈압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정상 혈압을 수축기 혈압 120 미만, 이완기 혈압 80 미만으로 강화한 것인데요. 이것은 종전보다 10 정도 내린 수치입니다.
혈압이 115에 75 이상이면 심장병 뇌졸중 위험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혈압이 10포인트씩 올라갈 때마다 심장병 뇌졸중 위험은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미 보건당국의 새로운 고혈압 지침은 균형 잡힌 식사, 하루 30분의 운동, 금연 등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혈압을 낮출 수 있다고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생로병사의 비밀,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당뇨 치료의 3대 요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갑범 박사는 당뇨병 환자가 무작정 운동을 하는 것은 저혈당으로 쓰러지거나 혹은 심장이나 혈관에 부작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당뇨병에 맞게 제대로 운동하는 법을 알아봅니다. 당뇨 환자에게 혈당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발 건강이다. 당뇨 환자의 25%는 발에 상처가 나면 심한 경우 다리를 절단하는 당뇨병성 족부 질환을 겪게 된다. 발을 살펴보면 혈관이 보이지 않는다. 당뇨합병증은 곧 혈관 질환인 것이다. 당뇨로 인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운동이다. 올해로 6년째 당뇨를 앓고 있는 주부 윤향숙 씨. 2달 전부터 하루 2시간씩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에 물집이 생기고 발톱이 빠지는 상처를 입었다. 지금도 통원 치료를 받는 중이다. 발은 왜 그러신 거죠? 운동한 지 한 달 넘었거든요. 너무 많이 걸어서 발톱이 빠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당뇨병을 오래 앓으면 그 감각신경의 마비가 오고 또 말초 혈관의 그 혈류 장애가 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운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꼭 끼는 신발을 신는다든지 또 얇은 양말을 신는다든지 또 이렇게 되면은 물집이 잘 생기고 그 물집이 그냥 건강한 사람은 아닌데 여기 염증이 또 와가지고 이것이 이제 원인이 돼서 이제 당뇨병성 궤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적으로 살이 이렇게 말하자면 벗겨져 떨어져 나간다든지 또 염증이 이렇게 와가지고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참 공교로운 것은 그렇게 겉으로 보기엔 엄청 아플 것 같아도 환자는 통증을 별로 느끼지 않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작은 상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당뇨 환자의 발 관리. 특히 운동을 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드시 운동하기 전에 뜨뜻한 물로 좀 찜질을 하고 그리고 오리브유나 이런 기름을 바르고 좀 양말도 두텁게 신고 신도 넉넉하게 신고 운동을 하시는 게 아마 이 발에 그런 상처를 안 나게 하는 데 중요하고 또 꼭 운동한 후에는 발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왜냐하면 아픈 걸 보이니까 꼭 좀 눈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이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반드시 발에 문제가 있을 때는 금연을 하시고 운동을 하는 것이 그런 발의 어떤 문제를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발을 위해서는 상처가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발톱은 일자로 깎아주고 체온 유지를 위해 밤에도 양말을 신고 자는 것이 좋다. 피눈과 굳은 살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제거해줘야 하고 절대로 맨발로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족부 질환 등 혈관 합병증에 노출되어 있는 당뇨 환자. 운동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에서의 인슐린 효과를 높여서 혈당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충분한 운동만으로서 야간성도 혈당을 정상화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데 그러는 이제 어떤 경우는 인슐린 분비가 좀 떨어져 있다든지 또 근육의 양이 부족할 때에는 운동 효과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약제를 써야 되는 경우가 또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 운동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당뇨병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은
예, 건강한 사람은 이틀에 한 번씩 뭐 걷기로 한 40분 정도 이렇게 하면 좋다고 그러지만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 분비나 효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단계로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세계 결함을 메꿔주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은 혈당을 떨어뜨리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운동하고 나서도 혈당이 좀 올라갈 때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혈당이 그렇게 많이 안 높은 당뇨병 환자들이 심한 운동을 할 때 저혈당이 올 수도 있고 또 혈당 강아지를 쓰는 상태에서 운동을 함으로써 저혈당이 올 때에는 그 저혈당을 말하자면 완화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인슐린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이럴 때는 오히려 혈당이 심하게 운동 후에 올라가는 수가 있고 또 어떤 분 보면은 당뇨병이 관리가 안 되는 고혈당이 심할 때 되게 300 이상일 때에 심한 운동을 하면은 또 당뇨가 오히려 더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 하루 3번 약을 챙겨 먹는 윤향숙 씨. 이처럼 당뇨 환자의 40%는 고혈압을 갖고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까? 혈압이 너무 높다든지 또 혹은 심장병, 관상동맥 질환이 있다든지 또 뇌혈관 질환의 과거력이 있다든지 또 발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경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 운동량을 서서히 늘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아마 꼭 지켜져야 되고 또 하나는 혈당이 너무 높은 분들을 어떤 보면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또 심한 운동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혈당 조절을 더 그르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꼭 심한 운동을 피하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걷기, 달리기, 등산 등 하루 4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 황선종 씨. 운동량을 늘린 덕분에 혈당은 떨어졌지만 몸에 무리가 따르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럽다. 당뇨 환자는 어떤 운동을 얼마만큼 해야 할까? 되게 표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무슨 걷기가 가장 기준이 되는 거고, 또 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타는 거라든지, 또 수영,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되게 걷기나 이런 자전거 타기라든지 이런 것은 1시간 운동을 하면 되게 250에서 한 300칼로리가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에어로빅,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에어로빅 같은 것이 한 300에서 350칼로리. 그리고 이 등산 같은 건 한 800칼로리가 소모됩니다. 그리고 테니스 같은 것이 한 600칼로리. 되게 이렇게, 그리고 골프 같은 것도 그저 한 300칼로리 정도가 소모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따라서, 물론 이제 남녀 혹은 체중에 따라서 1시간의 운동에 따른 칼로리 소모량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평균으로 되게 그런 정도가 소모가 된다. 그래서 제일 기본은 역시 언제 어느 때나 할 수 있고 몸에 무리도 안 가고 이것은 역시 걷는 운동, 이것이 산책, 이것이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추천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맞는 운동량은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 체중의 10에서 20칼로리를 곱한 다음 5일로 나눈 값이 하루 동안 운동으로 소모해야 하는 칼로리다. 체중이 75kg인 경우 하루 운동량은 300칼로리가 된다. 300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해선 어떤 운동을 어느 정도 해야 할까? 운동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달리기, 자전거는 30분, 걷기,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은 1시간, 또한 설거지, 빨래 등의 가사일은 2시간에 해당한다. 운동을 하니까 안 할 때보다 밥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운동이라는 게 우리가 하고 나면 배가 고프면 보통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먹고 당뇨병 환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그러나 규칙적인 운동을 오히려 하시면 배고픔이 훨씬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줄어듭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그럴 때는 탄수화물만 많이 드시지 말고 뭐 기름기 있는 고기라든지 또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은 절대로 운동이 허기를 가져와서 못한다, 이런 것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은 반복해서 가면은 식사요법하고 곁들여서 가면 그건 완전히 없어지는 게 보통 운동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운동은 인슐린의 효과를 높이고 혈당을 낮춰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는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운동은 언제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이제 환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비만한 당뇨병 환자는 혈당도 떨어뜨려야 되고 체중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공복 때 하는 운동은 체중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식후에 하는 운동은 또 물론 비만도 막아주지만 혈당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비만 분들은 식전, 식후에 예를 들면 아침 식전이라든지 식전에도 하고 저녁 식후에 한 번 더 한 3, 40분씩 걷는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체중이 정상이거나 오히려 낮은 분들은 대개 식후에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혈당이 올라가는 걸 막아야 되는 거는 이제 식후 운동이 이제 중요한 거고, 특히 혈당 강화제, 인슐린이나 무슨 먹는 약 중에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을 쓰는 분들은 식후에 해야 또 저혈당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복 상태 때 하면 오히려 혈당이 더 떨어져가지고 또 저혈당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운동 시간도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따라서 달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뇨 환자는 운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저혈당을 대비해서 항상 사탕과 초콜릿을 몸에 지니는 습관이 중요하다. 만약 저혈당인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 저혈당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 몸에 특히 뇌라든지 심장 혹은 콩팥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혈당 때에는 절대로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당뇨 환자들은 흔히 걷기,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괜찮지만 철봉이나 엮기 같은 근육 운동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근육 운동은 해로운 것일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거에 빼빼었던 사람들이 체중이 조금 늘었을 때 이제 물론 약간의 복부 비만이 있으면서 하체가 아주 불실한 분들, 근육량이 적은 분들이 인슐린 효과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인슐린을 자꾸 늘린다든지 또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무슨 경구 약제를 쓰는 거에 앞서서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체 근육을 늘리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혈당이 정상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단백질을 어느 정도 충분히 먹어야 된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만 만족이 되면 하체는 보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다리가 굵어지지는 덜 하더라도 단단해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인슐린 효과가 올라가서 혈당이 잘 관리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허갑범 박사는 운동이 당뇨 치료의 길잡이라고 말한다. 식사요법이나 약물 치료만으로는 완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신장과 체중에 따른 체질량 지수라든지 이 이상 체중, 말하자면 표준 체중이라는 개념이 있지만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체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배는 적을수록 또 팔다리는 굵을수록 이게 좋은데, 그래서 나는 소위 생로병사, 특히 노화라든지 이 당뇨병을 포함한 이런 모든 성인병의 요체는 결국 배와 다리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배의 지방을 해소시켜서 다리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과정이 바로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의 중요성을 이런 의미에서 아마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약 성분이 전혀 없는 가짜 약을 먹었는데 실제로 병이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병이 낫겠지 하는 기대감이 실제로 병을 고친 것이죠.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가 우리 인체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렇듯 몸의 병까지 좌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좋은 생각만 하는 한 주일 되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